네. 네, 3시 10분인데요. 강의를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그 솔루션들에 대해 가지고는 각 영역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뭐, 이 중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쓰는 것만 계속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뭐, 애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그 무료로 1년 동안 쓰게 해준다던가 굉장히 저렴한 형태로 프로모션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클라우드 쪽에 뭐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프로모션 정보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길들을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예전에 그 저희 스타트업 할 때, 제가 어떤 서비스업을 스타트업을 할 때는 1년 무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한번 구축했던 경험도 있어가지고요. 뭐 아무튼 그런 클라우드 쪽은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솔루션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구축했던 그런 헬스케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요 수집하는 거는 뭐 다 똑같고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수집 API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연속 측정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MQ, 메시지 큐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이제 수집 API나 MQ를 통해서 받는 것은 이제 또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RDBMS,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즉승이 필요한 것들은 그 노에스큐엘, 그러니까 레디스 같은 곳에 저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학습용이나 AI용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또 넣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레디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응급 대처가 필요한 단기 실시간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키를 생성할 때는 time to live라고 해서 이제 너는 이제 일주일 동안만 살아 있어. 그럼 이제 그 time to live를 설정을 하면은 얘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서비스 UI로 표출되게끔 연계할 수도 있고요. 이제 RDBMS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정리했다가 얘를 갖다가 다시 이제 빠른 데이터 형태로 조회가 필요한 것들, 뭐 주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시 레디스나 뭐 NoSQL DB에 올려가지고 이제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RDBS 일부는 또 데이터 레이크에 또 가공해서 뭐 그러니까 가명처리를 해서 뭐 통계 정보로 쓴다든가 아니면 학습용으로 쓴다든가 레이블을 해가지고 학습용으로 쓰는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이 돼서 엘라스틱 서치, 얘도 이제 뭐 노에스큐엘 구성인데 어쨌든 엘라스틱 서치로 들어가서 걔로 이제 키바나랑 연계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서비스 UI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키바나의 그런 화면을 이제 아이프레임 형태로 넣어가지고 이제 서비스 UI에 인베딩 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 쪽은 기본적인 구성은 요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요 중에서 일부를 쓰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이제 뭐 그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이제 좀 더 크게 하거나 뭐 요 정도 수준의 차이일 겁니다. 자, 이제 그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인데요. 요 아까 전에 보셨던 건데 이제 그 사실상 요 AI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LLM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LLM에 대한 이해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이 챗GPT의 질의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가 또 결정되기도 해요. 내가 LLM의 동작 구조를 이해한 만큼 내가 질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LLM의 구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LLM의 프롬프팅이라고 하죠. 질의를 어떻게 잘 던질 수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RAG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LM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LLM이 뭐냐? 우리가 흔히 AI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뭐 AI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긴 해요. LLM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규모 언어 모형입니다. 요거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냐. 왜 대규모 언어 모형이냐? 그 우리가 그 AI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모델이 있어요. 네, 뭐 트랜스포머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다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키냐면 물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그 모델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럼 희한하게도요. 얘가 그 모델 안에 그 데이터 안에서 규칙들을 찾아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오래전부터 번역 프로그램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번역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그 언어의 문법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알고리즘 해가지고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어떤 번역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해 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LLM은 어떤 식이었냐면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부어놓고는 내가 데이터를 막 부어줄 테니까 네가 규칙을 찾아라고 했더니 얘가 언어의 규칙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영어를 갖다가 막 이렇게 때려 부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도 갑자기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니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막 이렇게 부어넣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버렸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기능들이 갑자기 LLM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사람의 뇌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얘가 학습하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지식적으로 발현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사람의 학습 방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 LLM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처음 그 발견하고 또 학술적으로 한 분이 인문 계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컴퓨터 공학과 막 그 엔지니어 막 이런 분이 이제 이걸 했을 것 같은데 막 심리학자, 인문학계의 심리학 박사가 전문가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언어 모형에 대해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구조가요. 데이터를 막 부어 넣으면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이 패턴이 그 결과로 나오는 방식은 모두가 다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라는 단어를 갖다가 넣으면 이 사과 뒤에 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이게 제일 높아. 그러면 사과는이라는 단어가 확률이 제일 높으면 사과 다음에 는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는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이 올 단어는 그러면 맛있다가 이제 그 다음 단어면 이제 맛있다의 확률이 제일 높으면 맛있다가 오는 거.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확률로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로 정렬이 되려면 모든 데이터들이 확률형 데이터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관리가 되는 거죠. 좀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는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바꿉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뭔가 긴 소수점 아래에 굉장히 그 소점 아래에 길게 빠져 있는 그 숫자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또 여러 개의 차원으로 한 몇백 개의 차원의 그 숫자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뭐 조금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기억해야 될 사실은 언어 모형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단어나 문장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문장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LLM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LLM은 이제 똑같아요.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그게 있는데 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트랜스포머가 수조 개, 수만 개가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 층을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레이어의 각 트랜스포머가 그 다른 레이어와 통신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데이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 건강 정보를 알려줘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딱 보내면 이게 이제 이 안으로 타고 연결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챗GPT에서 답변으로 오는 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온지는 몰라요. 다만 여기에 각 연결 구조가 어떤 거는 연결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연결이 이쪽 둘 다 돼 있는데 한쪽의 가중치가 더 높고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입력되는 벡터에 따라서 확률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언어 모형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구조는 이제 버트라고 이제 랭귀지 모델 중에 하나예요. 이 버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GPT하고는 조금 달라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GPT와 버트의 또 모델의 방식이 좀 달라요. 아무튼 언어 모형은 대규모 언어를 학습시켜서 언어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확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만든 거다. 모델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고 그 구조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는데 이 구조가 뇌와 굉장히 비슷하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버트 방식, 뭐 GPT 방식인데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챗GPT 요 방식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과, 다음에 는, 다음에 맛있다. 여기 보면 순서대로 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과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단어의 확률을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들을 만들어 붙여서 문장을 만드는 게 챗GPT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단방향 방식으로 추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버튼은 뭐냐면 양방향 방식이에요. 아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이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근데 버튼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방에 빵 찍어요. 근데 그 한 방에 빵 찍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과, 는, 맛있다 이 세 개 단어가 일어날 확률을 한꺼번에 계산해요. 어떤 경우는 사과는 맛없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과는 맛없다에 영향을 미치고 맛없다는 사과에 영향을 미치고 사과는 는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는은 사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이 한꺼번에 영향도를 계산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죠. 나는 블랭크를 좋아해. 그럼 이 마스크를 나와 좋아해를 감안해서 사과라는 거를 이제 확률을 예측해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요건 개념적으로 중간에 넣는다지 실제적으로는 얘가 한 방에 빵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나는 좋아해 좋아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중간에 들어올 확률을 계산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라는 걸 한 방에 딱 찍어내는 게 요게 이제 버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GPT 방식은 뭐냐면 어, 문장을 생성하거나 대화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해하는 언어. 이런 경우는 GPT 방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가지고 막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유가 이런 식으로 단방향 방식으로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최적화된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버트 방식은 아까 한 방에 빵 찍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문 용어, 정말 정해진 포맷의 데이터, 그 다음에 규격화된 그런 데이터, 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화된 데이터인 거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전문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가 뭐 그 의사들이 막 휘갈겨 쓰는 그런 용어들.
근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GPT 방식보다는 버트 방식으로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하시고 RAG를 구성하실 때 인베딩 하기 위한 그런 모델들을 선정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바이오 버트가 의료에는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이 바이오 버트 자체가 의료 용어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의료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들에 좀 특화돼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뽑아낸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빼는 과정에서 이 모델이 이해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임베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임베딩은 뭐냐면 데이터를 벡터화 시키는 거를 임베딩이라고 해요. 자, 그럼 벡터가 뭐냐?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수학적 객체라고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나요? 수학 시간에 배웠죠? 아무튼 과학과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 벡터란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3,2 지점의 V, 요 힘의 방향과 크기를 표시해 주는 그래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표현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뭐 v 이퀄 뭐 3,2 벡터 크기는 뭐 루트 씌워서 뭐 3제곱 플러스 2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루트 13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향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를 벡터화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a는 0.21, p는 뭐 0. 마이너스 0.77 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쭉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텍스를 만들어 가지고 벡터화를 시키면요, 이런 식의 n 차원의 숫자들 배열이 생깁니다. 뭐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원을 갖다가 그래프로 표현할 때 점을 하나 찍으면 1차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다가 한 점을 찍으면 XY 좌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하면 3차원으로 XY Z축으로 이제 점을 찍으면 이제 공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3차원 이상 넘어가면은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기가 이제 시각적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평면으로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수학적으로는요, 이 여러 수백 개의 그 차원을 벡터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추상 수학적 구조로만 이게 존재하는 건데요. 이제 LLM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 데이터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뭔가 내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그 데이터의 좌표를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친구 집에 처음 놀러를 가요. 그러면 그 친구 집에 주소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친구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LLM도 내가 질의한 데이터에 가장 유사한 답변들을 찾아내려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고, 사실 찾아간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가장 확률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이터들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주소를 찾아가는 거랑 조금 다르게, RDBMS는 주소를 찾아가는 개념인데, 이 LLM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질의한 그 데이터의 주소 정보, 그러니까 좌표 정보가 있으면 그 좌표 정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네가 질의한 이 데이터 주변에 확률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이터들이 이 데이터들이었어, 라고 해서 답변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챗GPT의 그 답변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베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인베딩이란 건 이산적 데이터를 연속적인 고차원 벡터 공간의 좌표로 변하는 과정인데, 이산적은 그럼 뭐냐? 우리가 끊어진 숫자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숫자들 뭐 1에서 6까지 이제 1, 2, 3, 1과 2 사이에는 끊어져 있죠.
뭐 3과 6 사이에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도 단어 사이에는 끊어져 있어요. 근데 연속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 키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 값이 무한하지만 우리는 측정하는 순간에만 그 숫자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키라는 거는 연속적인 데이터고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또 제 몸무게는 변하고 있거든요. 다만 측정할 때 그 시점에 고정되는 수치를 뽑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시간도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온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베딩이라는 거는 단어처럼 또는 어떤 컨텐츠처럼 끊어져 있는 그 데이터를 연속적인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벡터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벡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애플은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뀌어진다. 이 숫자는 연속적인 그 시점의 한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LLM은 기본적으로 임베딩을 통해서 그 LLM 모델은 그 데이터를 이해하고 검색한다. 그리고 그 임베딩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벡터고 이 벡터는 이산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끊어진 데이터를 연속적인 데이터 형태로 바꾸고 그것이 특별히 이제 벡터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트랜스포머인데요. 뭐 요거는 이제 구조입니다. 요 트랜스포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경세포, 뉴런 세포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LLM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챗GPT도 있고 뭐 클로드도 있고 뭐 제미니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LLM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어,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뭐 어떤 사람은 디코드를 빼고 인코드만 쓸게. 그리고 인코드에서 요거를 빼고 그냥 요것만 쓸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변형하고 변형한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나는 이걸 갖다 레이어 하나를 뭐 100개만 할게. 나는 이 레이어를 뭐 10,000개를 할 거야. 또 이 레이어의 층을 뭐 한 수천 개를 할게. 또는 뭐 한 10개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약간의 변경된 트랜스포머를 다양한 레이어와 계층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구성한 게 이제 각각의 그 LLM의 여러 종류의 모델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포머를 제일 처음 제안한 그 사람은 이제 구글에서 제일 처음 논문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뭐 트랜스포머를 구성하고 이 트랜스포머에 임베딩하고 인코더, 디코더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오픈 소스로 다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냥 내가 그 트랜스포머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인코딩과 디코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또는 이제 뭐 특정 모델에 임베딩 할 수 있는 그 인코드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챗GPT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그냥 내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드냐? 왜 우리나라에서 AI를 그렇게 만들기 어렵냐? 이 모델들을 설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한번 설계를 해서 만들고 한번 학습을 시키는 그 과정이요. 어마무시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1테라, 2테라 이게 아니라 수천 테라의 데이터를 그냥 또 넣는 게 아니라 가공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못하면은 모델이 좋은 모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는 막 어떤 경우에 뭐 개인정보도 뭐 삭제해야 되고 가명 처리도 해야 되고 뭐 폭력적인 데이터 또는 불법적인 데이터들도 발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100%다 사람이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하기 위한 공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중국에서 딥시크를
굉장히 좀 굉장하게 만들어냈죠. 빠르게. 하지만 또 라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집에 PC에 4090에다가 딥시크를 한번 구비 버전으로 한번 올려봤는데 돌아가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수준이면 워크스테이션 그 그래픽 카드를 몇 개 그 슬라이드를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인데 걔는 그냥 4090 그래픽 카드 하나로도 충분히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왜 중국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퀄리티 있는 AI 모델을 만들어냈느냐?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엔지니어가 탁월한 부분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챗GPT를 통해 가지고 학습된 데이터들을 정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줘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챗GPT가 이미 학습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는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물론 표면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에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런저런 배경에 의해서 이제 뭐 엔비디아의 칩셋 수출 제약은 있었지만 그 제약을 딛고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요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를 신경세포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생물학적 구조는 이제 뉴런 요 전체죠. 요 전체는 트랜스포머와 비견될 수 있고요. 시냅스는 이제 연결 가중치 여기 이제 연결돼 있는 그 신호가 연결돼 있으면은 내가 여기는 통증이 있는데 여기는 통증이 없고 이게 이제 시냅스가 연결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뭐 촉감이나 또는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판가름되는 것처럼 이제 트랜스포머도 요게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요 트랜스포머끼리 연결되는 지점을 시냅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상돌기, 뭐 요거는 뭐 입력 벡터, 뭐 이쪽 부분이죠. 입력이 들어오는 벡터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축석, 다음 레이어의 출력, 요게 이제 이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뉴런층에서 또 다른 뉴런층으로 전달하는 그 과정이 이제 동일하죠. 이제 활성화 여부, 이제 여기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얘를 갖다가 활성화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함수로 관리를 해요. 예. 이제 뉴런도 마찬가지죠. 일정 조건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갖다가 할 때 아주 미세한 온도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뉴런도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고 이제 여기 AI 안에서도 모델 안에서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값이 들어와야지만 걔를 활성화시키는 다음 레이어로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뭐 방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임의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말 폭넓은 그런 지식들도 보유하고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최신 데이터 반영이 불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장 어제 있었던 뉴스를 어제 있었던 논문 발표나 이런 것들을 AI한테 물어보면은 AI는 그 답변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LLM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죠. 이제 사이트를 검색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참조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서 넣을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신 데이터를 최대한 하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 시점 이후의 데이터는 원천적으로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폐쇄적 도메인 지식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집에 그런 가계부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외부에 공개를 안 했어. 근데 이제 LLM한테 우리 가정의 뭐 경제 생활을 뭐 낫게 하기 위해서 저축 활동이나 이런 것들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줘. 나의 그 생활 소비 패턴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줘. 그러면 얘가 답변을 못 하겠죠. 그냥 통상적인 얘기밖에는 못 하겠죠.
이제 폐쇄적인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기업 내부 데이터나 문서들, 비공개 지식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류도 발생하죠.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얘는 태생적으로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동일한 질문에도 매번 다른 답변을 해줘요. 우리가 챗GPT로 어떤 그림을 그려줘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그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줬는데 그 이미지의 일부분만 좀 바뀌었으면 다른 다 마음에 드는데 아 요게 요것만 좀 빠졌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야 요것만 구석에 있는 요것만 좀 빼줘라고 이제 쿼리를 딱 던지면 그것만 빠진 예전의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습할 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데 엄청난 그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런 그 트랜스포머와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GPU와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량은 뭐 수천 테라바이트, 뭐 약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쉽게 트랜스포머와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챗GPT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면은 뭐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죠. 아마 그 중국 쪽의 딥시크도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아마 이 정도의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거의 여기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거는 내가 질문할 때 잘 질문하면은 최대한 할루시네이션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네가 답변할 때 그 실제적으로 있는 데이터의 사이트만 참조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데이터 네가 한 답변에 대해서 항상 참조 사이트 정보를 링크를 같이 첨부해줘. 이러면 얘가 이제 좀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인 튜닝과 RAG 도입인데 얘는 뭐냐면 그 학습된 모델, 챗GPT의 모델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폐쇄된 데이터 또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재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그만한 규모의 모델들을 재학습시키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인 튜닝 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규모의 LLL 모델을 가지고 약간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는 LLL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재학습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죠. 저도 최근에 이제 파인 튜닝을 좀 했었는데요. 이 파인 튜닝 뭐 이런 거예요. 음성 파일에서 기침을 갖다가 인식하는 그 뭐 모델을 갖다가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했는데 그 AST 오디오셋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이제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른들의 뭐 기침은 잘 인식하는데 어린 아이, 갓난아기의 뭐 아이들은 이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어른들이 인식되는 그 모델에다가 이제 내가 그 잘못 인식된 그 음성 파일들을 다시 다 라벨링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기침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침 맞아. 얘는 기침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기 기침이야. 얘는 기침이라고 했는데 기침이야. 아, 기침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링을 해서 얘를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에는 분류하지 못했던 기침 소리를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쓰고 있는 개발용 노트북이 M4 프로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한 16,000건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봤더니 대략 한 40시간 정도,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한 40시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제 개인 PC가 이제 4090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학습을 시켜봤더니
40분도 안 걸려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LLM을 할 때에 그런 병렬 처리 가능한 쿠다 코어가 들어가 있는 그 뭐 칩셋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학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식의 좀 인프라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LM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이제 뭐 요거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시문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기보다 정말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좀 조목조목 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들을 포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블로그 글 써줘. 이렇게 하면 써주긴 써주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컨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30대, 직장인, 1시간 운동의 효과, 뭐 공간부와 도입부, 팁 3가지,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있으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문맥 정보 추출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그 포함되는 부가 정보들을 같이 보내주거나 내가 질문하는 배경 정보들을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간결하게 작성. 이것도 너무 길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키워드들은 최대한 내가 원하는 형태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들만 요약해가지고 이제 그 질의를 하면은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주의사항인데요. 뭐 맥락, 요거 이제 전후 배경이나 또는 내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LL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학습이 영어 컨텐츠로 학습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내가 한글로 질문할 때 이거를 영문으로 다시 번역해서 질의를 다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거치게끔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사항 먼저 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벼운 거보다는 무거운 거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것들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가벼운 것들을 먼저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질문하게 되면은 항상 먼저 질문한 내용들이 다음 질문할 때 계속 참조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강화해서 질문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질문을 할 때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 그게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런 경우는 맨 앞에 먼저 질문을 하고 부수적인 질문을 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핵심 키워드를 질의에 포함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챗GPT에 질문할 때는 뭐 그 내 근처에 맛집을 찾아줘 라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챗GPT한테 그 검색 질문을 할 때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처 맛집 요 두 개만 딱 해도 그냥 걔는 내가 문장을 만들어서 한 것처럼 답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LLM에서는 그 키워드 기반으로 그 키워드와 관계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을 확률적으로 끌어내서 뽑아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LM이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내가 넣어놓은 핵심 단어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그 핵심 단어 위주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들을 확률적으로 나열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잘 정리해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세션에 너무 많이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챗GPT 할 때 하나 주구장 채팅창 하나 띄워놓고 막 이 질문했다 저 질문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앞단에 있는 질문과 마지막에 있는 질문이 오염돼서 이 질문이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질문을 참조해서 마지막에 있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올바른 답변을 얻을 수가 없겠죠.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르소나 설정하기. 이거는 뭐냐면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LLM한테 너는 지금부터 플랫폼을 풀스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 개발자야. 특히나 헬스케어 전문 개발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두면 내가 질문을 할 때 그 입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해줍니다. 상담할 때에도 뭐 너는 이제부터 뭐 가정폭력 전문 상담가야 이러면 이제 뭐 어떤 뭐 가정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복합 지시문 및 시나리오 기반 지시문 요것도 이제 뭐그 이제 주요 지시문과 서브 지시문을 같이 하면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문맥 및 배경 정보 이거는 뭐 당연히 당연합니다. 내가 질문한 그 배경 정보를 같이 제공해 주면 좋고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형상을 줄일 요게 이제 좀 괜찮은 팁인데요. 반드시 출처를 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 검증해줘. 이렇게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료들, 내가 신뢰할 만한 자료들을 첨부로 넣어주면은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LLM 한개 방법으로 파인 튜닝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특정 모델에다가 내가 그 이미 그 분류해 놓은 그 데이터들을 다시 학습시켰을 때 그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 요게 이제 파인 튜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작동 방식은 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비공개 모델을 내부에 내재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답변 가능합니다. 그 모델만으로도 응답 속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 비용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신 대응을 매번마다 반영해야 되니까 반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데이터를 항상 기억하게 돼서 이게 외부에 노출됐을 때는 보안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RAG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모델에다 직접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내가 질의를 할 때 내가 신뢰할 만한 데이터만 딱 가지고 참조해가지고 그냥 질문을 LLM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모델은 그 이 질의를 받는 순간에도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 질의하는 사람이 같이 첨부한 그 데이터를 받는 순간에 그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얘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던져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LLM에 많은 데이터들을 던지다 보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내과에 대해서 LLM이 그냥 챗GPT가 정확한 질문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과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과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 수많은 데이터를 DB로 관리하고 있다가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 내용과 유사한 데이터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프롬프팅에 같이 넣어서 LLM에 질문하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RAG입니다. 리트리버가 이제 검색, 그 아규멘티드가 이제 검색된 걸 기반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한다는 거는 이제 그 LLM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프롬프팅한 그 정보들을 이제 던져 가지고 답변을 받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요. 비용 발생 안 합니다. 물론 그 벡터 DB로 임베딩 하는 데는 비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최신 데이터 반영 가능하고요. 출처 추적도 가능하고요. 데이터 보안도 쉽고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속도가 좀 느리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설계 구현이 좀 RAG 자체를 구현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색이 잘못되면 RAG를 잘못 구현하면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죠. 예,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RAG를 사용한 예인데요. 뭐 챗GPT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에 파일들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그 파일 내가 어떤 질의 그 프로젝트 안에서 질의를 할 때는 그 파일들을 참조해서 답변을 하게끔 하게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는 RAG가 아니긴 한데 이제 RAG가 구성하는 것처럼 이제 구성된 게 동작된 것처럼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챗GPT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서 AI 저도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얘는 이제 질의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제 떠가지고 이제 LLM에 던져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수정해 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RAG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RAG라는 게 이제 벡터 DB를 생성한다고 했는데 벡터 DB라는 게 이 텍스트 문장을 숫자로 막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실제로 DB로 딱 가보면은 DB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원문이 이제 네가 벡터로 저장된 원문은 이거고
그게 이제 숫자로 된 거는 뭐 이거야.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0.00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인베딩 돼 있는 이 값들이 숫자로 이제 엄청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메타 정보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인베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청크들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딱딱 맞게 잘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아래쪽에 있는 키워드로 검색했는데 이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잘린 인베딩 된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앞에 데이터도 같이 필요한데 이 뒤에 데이터만 딱 나오니까 정확한 검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자를 때 겹쳐서 자릅니다. 이게 PDF 같은 걸 자를 때 내가 이 겹치는 정도를 이제 정해가지고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연관된 데이터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정확한 데이터들이. 그 대신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쌓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청크들 할 때 오버랩 사이즈도 정하고 잘라서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이미지는 요게 뭐냐면 이제 N8N이라고 이 RAG를 간단하게 플로우를 구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요거 무료로도 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는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는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파일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벡터 스토어라는 프로세스 그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실제로 저장할 때 인베딩하는 툴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툴을 사용해서 여기에다 저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로드를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벡터 DB를 사용해서 로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 리커시버라는 게 이제 요거 이제 자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른다고 했잖아요. 요 자르는 것들을 얘가 스플리터를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스플리트로 잘라가지고 DB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인베딩 할 때는 여기 오픈 AI에 있는 인베딩 인코드를 사용해서 넣겠다. 그래서 요렇게만 딱 만들면은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네, 그래서 이제 RAG 리트라이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벡터 DB를 검색해서 LLM으로 던져서 이제 그 개인화 DB에 저장한 요 사이클을 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쓰겠죠. 하나는 앱용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웹용으로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는 프레임워크를 보통 네이티브, 스위프트, iOS는 스위프트, 안드로이드는 뭐 코틀린 뭐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전문 개발자가 필요한 반면에 하나를 개발하면 양쪽 다 포팅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도 요즘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루트, 플루트나 뭐 그다음에 엑스포는 뭐 리액트 네이티브 기반이긴 한데 요걸 사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 같은 경우도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그 서버 사이드 렌더링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뭐 리액트나 뷰 그다음에 앵귤러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고요. 뭐 넥스트.js 같은 경우는 간단한 백엔드 기능도 제공해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백엔드까지 구현하기에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시각화한 내용들이고 요게 이제 요거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 가지고 개발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개발을 했고 요게 이제 LLM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뭐 또는 이제 그 AI 툴들입니다. 이 중에서 커서 AI는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윈드서퍼랑 비교를 해봤는데 퀄리티는 커서 AI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윈드서퍼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그 만든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래밍에 가장 효율이 좋은 모델은 클로우드 AI인데요. 커서 AI 같은 경우는 클로우드 AI가 이제 뭐 좀 자유롭게 제공이 되는데 윈드서퍼 같은 경우는 이게 오픈 AI로 넘어가면서 그 오픈 AI 경쟁 상태에 있는 클로우드가
윈드서퍼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윈드서퍼에도 제공하는데 얘는 이제 비싸게 다른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구매해 와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형태. 물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은 윈드서퍼가 이제 클로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슈가 있다. 그래서 권장하는 가격은 윈드서퍼가 조금 저렴하지만 클로드 지금 현재는 커서 AI를 좀 추천해 드린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하나만 쓰기에는 이게 쿼리가 좀 부족해요. 뭐 좀 개발을 스터딩까지 하면서 개발을 하려면 500쿼리는 상당히 좀 부족해서 이제 챗GPT나 뭐 클로드 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병행해서 같이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서 AI와 챗GPT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알고리즘이나 그냥 시스템의 구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틀을 잡기 위한 질문은 챗GPT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IDE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는 커서 AI를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챗GPT 말고 이제 클로드 코드를 쓰기도 해봤는데 이 클로드 코드가 이제 커서 AI의 클로드 모델을 사용한 거 거의 유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CRI가 러닝 커브가 조금 있습니다. 좀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특정 시간 내에 일정 쿼리 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더 이상 쿼리를 날릴 수 없는 그런 락도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시스템 이미 구축돼 있고 프로그램에 몰빵하고 싶어 그러면 커서 AI랑 클로드 코드를 같이 쓰면은 이제 클로드 모델을 사용해서 좀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지만 최초에 내가 세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챗GPT와 클로드 커서 AI를 같이 쓰는 게 좀 추천하면 한데요. 제미니 코드 같은 경우도 성능이 꽤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포토샵 같은 거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제미니에서 뭐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포토샵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긴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제미니 코드 어시스턴트는 이제 클라우드 코드랑 동일한 형태로 CLI 형태로 하는 거긴 하고 VS 코드에서 플러그인 또 제공해줘서 좀 편하게 VS 코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긴 한데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써보진 않았어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 LLM을 사용할 때 어떻게 그러면 좀 편하게 구축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뭐 스펙들,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연동할 거냐, 데이터 예상 크기는 어느 정도냐, 제공 기능은 뭐냐, 관리 기능은 뭐냐, 외부 시스템 뭐가 필요하냐, 코드 재활용성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화면 설계 및 시나리오 정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LLM에서 잘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원화되거나 안정화된 코드들을 만들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성 검토는 보통 저는 이제 챗GPT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 예상되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좋은지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현재 백엔드는 REST.js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오피스나 프론트 웹페이지 포털은 이제 그 리액트와 바이트를 같이 리액트 바이트 그 구성으로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앱 쪽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기반의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때 이제 구성할 때 챗GPT에 가이드 해줬던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 기능 구현이 필요한데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뭐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LLM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짧게 짧게 작은 기능들을 먼저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토큰 관리하는 거라든가 암호화 기능이라든가 라우팅 기능이라든가 권한 관리라든가 환경 설정 가져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통합 기능을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위 기능과 한 사이클의 기능들을 참고해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이와 동일하게 만들어줘 또는 이 패턴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유지 보수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만들 때마다 다른 형태의 코드를 만들어요. 똑같은 기능, 유사한 기능인데 얘는 막 어떤 경우에는 막 훅을 갖다가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얘는 컴포넌트로 막 만들었어. 막 이러니까 코드가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내가 찾아갈 수도 없는 내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 코드가 어딘지도 찾기 힘든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AI가 만들어 주더라도 AI는 항상 만들고 난 다음에 코드 리뷰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요. 저건 저렇게 만들었고요. 문제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코드에 대한 리뷰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그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AI한테 다시 질문해서 그 코드에 대해 중요한 코드들은 내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내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제가 스스로가 레벨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AI는 잘 만들어주기보다는 잘 가르쳐주는 툴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LLM이 그 어떤 학원이나 강의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나의 맞춤형의 강의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LLM을 개발하면서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개발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나는 최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전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자꾸 알려줘서 쓸 수 없는 코드들을 많이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컨텍스트 7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앵귤러든 제이슨이든 뭐든 뭐 XML이든 자바든 뭐 노드든 이 각 언어에 대해 가지고 가장 최신 프롬프트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그 링크를 갖다가 따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질의할 때 항상 참조로 넣어주면요. 가장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커서 사용할 때 에이전트 모델은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 커서 AI를 사용해 보면 모델을 선택할 때 뇌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걔는 한번 딱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되게 신기한 게 백엔드부터 프론트까지 풀로 다 만들어줘요. 진짜 신기하게 야 이렇게까지 만들어줘 싶을 정도로 다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어마무시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그 커서 AI가 500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그거 제 이틀 만에 다 썼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비용도 50달러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그 50달러를 이틀 만에 그냥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크레딧 소모가 거의 100배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고 뭔가 한 사이클의 기본 틀을 만들고 싶거나 또는 이제 리팩토링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좀 제대로 받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코드 리뷰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탁월한 결과를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종 이상의 LLM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LLM을 하기 위해서 LLM을 통해서 스터디하거나 또는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는 뭐 GitHub나 GitLab에 형상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리눅스 서버 구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젠킨스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도커 및 컨테이너 개념, 주피터 노트북. 요거는 이제 뭐 AI 모델링 할 때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간단하게 결과들을 확인하기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SQL 문법도 기본적인 건 익혀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든 프로그램 언어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언어들은 이제 그 LLM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그 언어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요 헬스케어 커넥티드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제가 경험했던 시스템 구축 방법과 LLM을 사용하는 과정, 그다음에 RL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풀스택으로 개발하면서 LLM을 썼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을 바탕으로 좀 팁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오버되긴 했지만 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앱 개발 당연히 가능하고요. AI 모델도 바이브 코딩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침 분석하는 그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델을 통해서 분류하는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파인 튜닝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 둘 다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다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들을
써서 이걸 갖다가 분석하고 싶어. 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은 역시나 제가 챗GPT를 통해서 나는 기침을 분석하고 싶은 모델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내가 그 실제로 음성을 넣었을 때에 그 분류할 수 있는 모델들에 대한 후보군들을 좀 뽑아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모델들을 좀 뽑아줘. 그래서 한 10개 정도 모델을 뽑아서요. 그 모델을 갖다가 직접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제로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모델들을 다시 발췌해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모델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파인 튜닝 하는 형태로 그 파인 튜닝 하는 과정도요. 아, 너무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인 튜닝 하는 절차나 그 과정들을 단계적으로 좀 알려줘라고 얘기하면은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뭐 클래스를 지정해야 되고요. 그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클래스의 파일들을 분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개념들을 공부하고 익혀서 그걸 기반으로 더 그 효과적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모델을 할 때 이 클래스, 이 클래스, 이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는 하고 싶고 이걸 위해서 나는 뭐 기존에 있는 그 클래스는 다 무시하고 요 클래스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이브 코딩에 맞춘 결과들을 만들어내 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형 작업 자동화는 이거는 그 커서 AI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아까 전에 뭐 제가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거를 한번 띄워볼까요?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모델 종류를 제가 오토로도 할 수 있지만 요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클라우드 포 소넷이라는 거에 뇌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챗GPT 5라는 거에 여기에 보면 뇌 모양이 있죠. 얘를 선택하고 어떤 개발권을 요청하면요. 얘가 엄청나게 딥싱크를 합니다.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얘가 그걸 하기 위해서 거의 풀스택으로 다 개발을 해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중간에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보정하는 그런 과정들도 뭐 간혹가다 뭐 간혹은 아니죠. 뭐 일반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약간 풀스택으로 이런 그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발을 하려면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광범위한 영역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의 이해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금방 길을 잃어버려요. 얘가 뭘 고치고 뭘 수정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와버립니다. AI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결과를 동일하게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수정을 하고 싶어도 또는 그거가 똑같은 걸 또 만들고 싶어도 얘가 그거를 그렇게 안 만들어줘요. 또 다른 패턴으로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는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